김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1%, 그리고 영국 FTSE 지수는 0.03%, 프랑스 까크 지수는 0.29% 올랐습니다. 유로존의 3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 올랐는데요. 2월에 2.6% 상승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둔화됐고 로이터 전문가의 전망치인 2.6%를 하회했습니다. 또 근원 CPI 역시 발표가 됐는데 2.9%로 집계가 되면서 물가가 3%에서 2%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지표로도 확인이 되면서 이제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실업률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2월 실업률이 6.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각각 유로존의 PPI와 소매 판매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 유럽 증시 역시 영국과 프랑스 까크 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제 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 유가, 현재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0.59% 오른 85.6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86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해서는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과 헤즈볼라가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고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간밤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원유 시설의 피습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공급난이 우려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2분기에도 감산을 지속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 여름 95달러를 WTI가 돌파를 할 것이다 라며 유가 급등을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렇게 원유 기존의 전망치인 81달러에서 95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 86.2달러에서 현재 85달러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32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건 국제 유가뿐만은 아닙니다. 금 가격 역시나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2320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0.25% 오르고 있고요. 점점 그 상승 탄력을 높여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쟁 이슈부터 시작해서 미중 갈등 그리고 미국 대선 이슈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금 가격과 더불어서 은 가격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은 가격이 4% 넘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간밤에는 5%, 6%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는 발언 속에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예, 오늘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던 가운데 지수별로는 다우존스 지수가 0.1% 하락했던 반면 S&P 500은 0.1%, 나스닥은 0.23, 러셀 2000은 0.5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 상승은 전반적인 궤도를 바꾸지 않았다면서 금리 인하 나서기 전에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명확한 신호를 기다릴 것이라면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에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시기가 늦춰지거나 인하폭이 줄 수 있다는 금융시장의 우려를 달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라파엘 보스텍 아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올 4분기에 단 한 차례 인하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인 점이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분석인 가운데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오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6월 0.2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1.7%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개선된 고용 지표가 오늘 시장에는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ADP사는 3월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이 전달 대비 18만 4천 개가 증가해 시장 예상치였던 15만 개를 크게 상회했고 월간 고용 증가가 18만 개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었으며 3월 중 민간 임금 평균 상승률은 전년 대비 5.1%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운송, 에너지, 기초소재, IT, 유틸리티, 건설, 산업재가 상승했던 반면 소매,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들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355%, 달러 인덱스는 0.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등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에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연준 내 강경파 인사 중 한 명인 라파엘 보스텍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 4분기에 단 한 차례 인하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연준이 지난달 20일 FOMC 회의를 마치면서 점도표를 통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과 크게 다른 것으로 그는 인플레이션 원인이었던 두 가지 주요 배경 가운데 공급망이 회복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그 속도가 더딜 것이며 미국 경제가 자신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기 양상을 보인다면 금리 인하가 올 연말 시작될 것이고 추가 금리 인하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 1조 9천억 달러를 운영하는 대형 자산운용사 핑코가 지금은 미국보다 다른 국가에 채권 투자를 할 때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핑코는 ECB와 영란은행 등 다른 국가들보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적게 인하할 것이라면서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의 채권의 비용을 늘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고정금리 모기지가 더 넓게 퍼져 있어서 팬데믹 초기에 낮은 금리에 고정할 수 있었던 차입자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반면 미국 외 국가에서는 변동금리 주택 대출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보다 시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핑코는 약 42억 달러 규모의 국제 채권 펀드에 미국 외에 변동금리 주택이 보편적인 국가들의 채권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보다 좀 더 금리의 인하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의 선취금리 혹은 10년 만기 채권을 선호하고 있다며 블룸버그의 집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핑코의 국제 채권 펀드는 올 들어 4월 1일까지 지난 3개월간 1.3%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벤치마크인 대부분의 동종 상품을 능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 인텔이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약 70억 달러의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8.2%가 급락해 40달러 3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2023년에 매출 189억 달러와 영업 손실 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전년도 275억 달러보다 감소했으며 영업 손실 역시 전년도 52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확대됐다고 밝힌 건데요. 인텔 CEO인 팻 겔싱어는 파운드리 사업에 필요한 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올해 손실이 최고에 달한 후 점점 줄어들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2030년 말까지 중간 정도 시점에는 이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장악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에서 인텔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TSM의 지난해 매출은 694억 달러, 순이익은 269억 달러에 달하며 매출액에서 생산 원가를 뺀 비율은 매출 총이익률은 54%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21만 4천 건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연방상무부의 2월 무역 적자가 발표되고 코네그라 브랜즈, 램 웨스턴 홀딩스, 린지 코프, 레디어스 리사이클링, RPM 잉크, 심플리 굿푸드,
그리고 엔지오 다이내믹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1%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68% 밀린 2,70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2,700 이탈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네이버만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879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연이틀 뚜렷한 하락세가 포착이 되면서 결국 880선도 이탈했습니다. 저점 874선을 형성하고 그 근방에서 마무리된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발 악재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선물지수 역시 1.45%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장 양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였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이 6,746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2천억 원대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가 장 이후에 5억 원의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6,77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연출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3억 원, 1,564억 원 팔자세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 2천억 원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전체 시장에서 크게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12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반도체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1% 넘게 밀리면서 종가는 84,100원이었습니다. 오전 중에 대만 지진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 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 넘는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실적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대 약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크게 밀렸습니다. 무려 4%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18만 원대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종가는 17만 9,200원이었습니다. 다만 간밤에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호재성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두 종목 외에도 반도체주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 테마별로 움직임이 크게 달랐습니다. CXL이나 SSD 같이 화요일장 주목을 받았던 테마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외에는 이제 유리기판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AMD가 이 유리기판을 반도체 제조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 AMD가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협력사를 추가하겠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 기판 업체들과 유리기판 테스트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크게 올랐던 건 바로 피롭틱스입니다. 17% 오르면서 27,3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외에도 Y스캠 역시 두 자릿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HB테크놀로지, ICD 같은 종목들도 각각 6, 7% 강세를 기록했는데 다만 삼성전기가 오히려 4% 정도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KC 역시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에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우 DSP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우 DSP는 오전장에서부터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이후에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장 이렇게 29.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종가는 1,173원이었습니다. 웨이퍼 범프 검사 장비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장비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미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또 넘어가서 이제 DI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DI는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HBM 공정에 버닝 테스터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부각이 됐는데 이제 이 DI의 경우에는 2차 전지로도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어제장에 16% 올랐고요. 1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추가적인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인디애나주에 HBM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하이닉스가 공장을 짓는 건 처음이라고 하고요. 5.2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또 이제 어제 간밤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 4%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강보합권 수준의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었고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 0.34% 오르면서 4,903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에너지, 해운, 물류 관련 섹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감도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격을 서로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물류, 해운주 관련해서는 볼티모어항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말에 이제 볼티모어 교각이 무너졌는데 그 여파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로는 흥하해운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22% 넘게 올랐고요. 외에도 뭐 동방이나 태웅로직스 같은 물류 종목들도 각각 5%, 7% 정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해운과 HMM도 각각 1%,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이제 국제유가가 90달러에 육박을 하면서 6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오펙 플러스가 감산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면서 에너지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다만 화요일장에서는 이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다면 어제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흥구석유가 6%, GNC에너지가 3% 정도 올랐고요. 반대로 이제 화요일장 크게 올랐던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는 오히려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 역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을 조금씩 잃어나갔다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추가적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WTI 시세부터 조금 확인을 해볼 텐데요. WTI가 간밤 85달러 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86달러도 장중 돌파를 했었는데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에도 감산을 지속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0.32% 오르면서 현재 85.43달러에서 WTI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원유 시설을 피습했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공급난이 점점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시기와 비교해서는 70%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화장품주에서는 수출 증가가 이제 지표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에서 3월 화장품류 수출액이 23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21.7% 오른 수치라고 하고요.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기 때 비중국적으로 매출 다변화에 나섰는데 중국 관광객들까지 돌아오면서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어제는 조금 비교적 작은 종목들 그리고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먼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세화 P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화 PNC의 모래모가 두바이 초우화 호텔에 입점한다는 소식과 함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종가는 1,144원이었고요. 또 VT의 경우에는 VT 리들샷이 흥행이 장기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장 14.75% 오르면서 22,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에도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투,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도 1%에서 4%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화장품주에서 넘어가서 이제 미용기기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용기기주가 최근에는 중국 소비 테마로 함께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었던 섹터입니다. 관련 종목들 보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이시스 메디칼은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장비 덴서티의 성장으로 북미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 등 신규 국가 진출 기대감이 지속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어제장 6% 가까이 오르면서 8,9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에도 비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비올은 어제장에서 2% 정도 올랐는데 이 비올이 브라질에 이어서 중국 쪽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종목입니다. 이 비올이 이어서 이제 원텍 역시도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주파 리프팅 장비 올리지오가 중국과 브라질의 인증 절차 진행에 있다고 합니다. 이 원텍 역시도 어제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 이렇게 중국 소비 테마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시장 마감 전해드렸습니다.